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논문 작성 실전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핫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서부터 다뤄볼게요. 지금 아마 최근 논문 특강이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일부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T검증이나 분산 분석으로 가능한 게 있죠. 그거는 대부분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 또 이게 이제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인지 아니면 그 그룹이 뭐 세 개의 그룹 이상이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구조 방정식 모형은 주로 관계를 봐요. 관계. 그래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 또 상호 관련 및 유의성 검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기 분석보다 복잡한 변수들 간 인과관계 파악에 주로 활용해요. 왜냐하면 해기 분석은 자 종속 변수는 하나예요. 독립 변수는 두 개예요. 이것도 해기 분석이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으면 얘가 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해기 분석이에요. 그래서 해기 분석은 종속 변수는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예요. 해기 분석은. 그런데 독립 변수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립 변수도 두 개예요. 종속 변수도 두 개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기 분석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는 경로 분석을 통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기 분석보다 복잡한 변수들 간 인과관계 파악에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 확인적 요인 분석. 우리가 요인 분석은 뭐냐면 자, 내가 척도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격 검사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항이 400문항이에요. 그러면 이 400문항을 무언가 요인을 이렇게 얘네를 탁 던졌을 때 무언가 이렇게 묶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0문항인데 10개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죠. 그런 게 요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한지. 자, 예를 들어서 10개로 나뉘어지고 거기 10개의 또 밑에 문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 또 있어요. 이런 확인적 요인 분석, 또 경로 분석. 그래서 요인 분석, 상관 분석, 해기 분석 이 모든 것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 박사님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 잠재 변수가 있어요. 잠재 변수는 직접 측정 안 되는 이론적 개념상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 하위에 어떤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측정 변수는 실제 설문이나 실험으로 측정 혹은 관찰되는 변수예요. 그리고 이제 오차는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잠재 변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직접 효과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 자, A가 B에 미친다. 이건 직접 효과죠. 그런데 영향받는 변수가 한 개 이상, 4개의 변수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간접 효과죠. 왜냐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매개 변수가 있어서 이것을 거쳐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접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총 효과는 직접 효과 플러스 간접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예시를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하튼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 분석.
이렇게 요인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적 요인 분석, 경로 분석, 또 해기 분석, 상관 분석 이렇게 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이미 다 공부하셨을 테고 여기에 이제 요인 분석이 있잖아요. 요인 분석은 척도 문항을 몇 개의 잠재 변인으로 묶는 분석 방법이에요. 자, 400개가 있어요. 400개를 5개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9가지로 구분한 거죠. 그렇죠. 9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또 여러분 교류 분석할 때 CKO. CKO도 5개로 구분한 거잖아요. CP, MP, A. 그 다음에 뭐예요? FC, 그 다음에 AC 이렇게 5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5요인이죠. 애니어그램은 9가지 요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하위 요인을 잠재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 분석은 변인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분석 방법이죠. 자,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기 분석은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분석 방법, 인과관계. 그래서 해기 분석은 종속 변인이 무조건 하나예요. 독립 변인이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경로 분석은 다수의 독립 및 종속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구조방정식 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경로 분석으로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방정식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경로 분석이에요.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종속변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서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 폴 코스타 주니어와 로버트 맥크레이에서 집대성된 모델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성격은 딱 5 요인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의 성격을 보면 딱 5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정서 안정. 이 정서 안정은 다른 말로도 신경증이라고도 해요. 그 외향적인 거,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고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성격 5 요인은 요인 분석에 기반한 성격 이론 및 특성 이론으로 이거 핫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성격에 5 요인이 있어요. 이게 개인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개인 특성, 인간의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신체 요인은 생물학적인 기반이죠. 신체적인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개만 봤을 때는 자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죠. 이 둘만 봤을 때는 회귀 분석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볼게요. 자기 개념을 볼게요. 자, 자기 개념은 개인 적응도 영향을 미치고요. 성격 이거 개인 특성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 경험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렇게 4개만 봤을 때 얘는 종속 변수죠. 얘는 독립. 그러면 독립 변수가 3개나 돼요. 종속 변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도 따라가고 이런 게 다 경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살표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인생 경험은 인생 경험은 어떤 정서 반응, 어떤 경력 전환, 행동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외부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인생 경험은 당연히 외부에 영향을 줘요. 외부의 영향은 문화 규범, 생활 사건,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죠.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내가 예를 들어 외향적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발표하고 모임 만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이는 게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 사이버 강의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외부 영향이 나의 이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예요? 회귀 분석도 있죠? 탐색적 요인 분석도 한 거잖아요. 그냥 400문항이 있다면 400문항 다 던져놓고 어떤 것끼리 묶이나 이렇게 본 거죠. 확인해봤더니 확인적 요인 분석해봤더니 이 예를 들면 성격 같은 경우는 5 요인으로 묶인 거예요. 5 요인이 정서 안정,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죠. 그래서 이거 검사 도구 있어요. 네오 검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격에 이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 성격에는 신체 요인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나의 성격은 뭐야? 내가 개인 적응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개인적 신념, 가치관. 나의 성격은 나의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나의 성격은 뭐예요? 자기 개념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기 도식, 자기 신념. 그리고 이것은 자, 이거는 성격은 이렇게 해서 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개인 적응을 거쳐서 인생 경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개인 적응은 뭐예요? 내가 나의 어떠한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온세미 심리상담소라는 상호명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국다문화복지협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다문화 아동발달심리센터를 부설로 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 들어가니까 외국인들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국인도 한국인도 다 상담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 협회에 있다고 다문화만 상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 상담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거 대신에 여러 가지 상호명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온세미로. 온세미로가 여러분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쪼개지 않은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 박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온세미 심리상담센터로 할지 온세미 심리상담소로 할지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센터로 해도 상담소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세미 심리상담센터로 하게 되면 굉장하게 왕성하게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가 일단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게 되고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런데 온세미 심리상담소로 하게 되면 이제 온세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하대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저랑 인연이 되는 사람은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순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온세미 이 자체가 이 상호명을 썼기 때문에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은 다 나이에 상관없이 순수하고 애기 같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인연이 되고 내담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소니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으면 온세미 심리상담센터. 평화롭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순수하고 애기 같은 사람들 상담하고 가르치고 싶으면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자를 선택했거든요. 바로 뭐예요? 저의 성격과 개인의 어떤 나의 신념 가치관이 나의 액션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외부 영향에도 영향을 미치죠. 어떤 상황, 생활, 사건 뭐 이런 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성격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해냈고, 이 학자는 요인 분석에 기반해서 이렇게 인간의 성격의 이론 및 특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논문이 지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이코 드라마다 그러면 사이코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급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은 상관 연구 많이 들어봤잖아요. 상관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상관 연구는 한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혹은 하나의 종속 변수와 하나의 독립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과 비교 연구 있잖아요. 인과 및 결과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 부모의 우울 경량이 유아의 양심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아니면 뭐 부부관계 만족도가 여성의 우울 경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 비교 연구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집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것과 결과를 밝히고자 인과관계 추론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요인 분석을 볼게요. 자, 요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할 때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의 어마무시한 연구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미 뭐 종단적 연구라든지 행단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설문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측정 도구를 내가 사용할 때는 내가 이것을 번안을 해야겠죠. 번안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인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성격 검사라는 것을 측정 도구를 써요. 외국에서는 이것이 5가지 요인으로 해서 문항이 예를 들어서 설문 문항이 400문항이었단 말이에요. 400문항이 5요인으로 나뉘어졌다고 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번안해서 요인 분석을 했더니 4가지 요인으로 분류는 되는데 내가 1, 2, 3, 4로 해서 요인이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그 문항수가 예를 들어 5번, 6번, 7번, 8번이 1요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는 거예요. 1요인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요인 분석을 했더니 원래 연구자가 했을 때는 400문항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신뢰도 타당도 구하고 요인 분석했더니
300문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번안하거나 요인 분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외국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자가 요인 분석도 하고 이거 번안도 해서 다 신뢰도 타당도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연구자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첸스카 박사가 개발한 양심 척도 도구를 조윤정, 예를 들어 제가 만약 그걸 했다면 이렇게 연구자가 뭐 요인 분석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구 방법에서 이제 측정 도구 적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인 분석은 수집된 많은 변수들을 유사한 항목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 방법이죠. 400문항을 4가지 요인으로 축소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기 분석은 여러분 별표를 여러 개 해주세요. 우리 여하튼 뭐뭐가 뭐뭐에 영향을 미치는가,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해기 분석이 기본이 돼요. 예를 들어 차이를 보는 거 있잖아요. 실험 집단, 뭐 통제 집단도 해서 이게 이렇게 했더니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뭐 T검정이나 분산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해기 분석은 여하튼 이거 볼게요.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기 분석은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실시하는 분석 방법이죠.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기 분석은 독립 변수도 1개, 종속 변수가 1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독립 변수가 2개거나 3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속 변수 1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은 앞에 다중이 들어가요. 다중이나 중다. 다중해기 분석은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논문 제목을 보면 독립 변수가 2개, 어떤 경우 3개도 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 하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중해기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해기 분석은 종속 변수가 무조건 1개여야 돼요. 그런데 독립 변수 2개예요. 종속 변수 2개인 경우에는 경로 분석을 통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계는 잘 몰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해기 분석으로 끝나주는 게 좋죠. 그러면 독립 변수 2개, 종속 변수 하나인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구조 방정식 모형 잘 모르는데 막 독립 변수 2개, 이 종속 변수 2개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공분사.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죠. 2개의 확률 변수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죠. 뭐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에도 영향을 미치고 B도 A에 영향을 미치는 거, 쌍방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분산이라고 해요. 만약 2개의 변수 중 하나의 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때 다른 값도 상승하는 선형 상관성이 있다면 양수의 공분산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분산은 동의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경로 분석. 경로 분석 제가 자주 언급을 하죠. 그 경로 분석은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고 이러면 그냥 해기 분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2개 이상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기 분석은 종속 변수가 무조건 1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속 변수가 2개인 거예요. 이럴 때는 경로 분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인과 모형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경로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에 근거하여 원인과 결과를 찾아냄으로써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 핫한 모형이에요. 구조방정식 모형이에요.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형과 이론 모형을 통해서 모형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이에요. 각 모형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 오차가 없는 잠재 요인을 발견하고 회귀 분석 및 경로 분석으로 잠재 요인들을 모형 간에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회귀 분석도 보고 공분산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로 그냥 분석을 하는 추세인 거예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박사생들은. 그러면 그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상담 연구 방법론이에요. 상담 연구 방법론이 실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2문제 정도로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분산 분석에 관한 안어바라고 하죠. 분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혹은 비율 척도를 사용한다. 맞죠? 종속 변수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선으로 표집되어야 한다. 맞죠?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리을, 표집을 포함하고 있는 모집단들은 대체로 동일한 분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국가고시는 오지선다형이 많아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1급 이렇게 다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리고 1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모두 분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를 변화시키는 몇 개의 요인 변수를 설정하고 이 요인 변수들이 종속 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 연구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차이만 보면은 T검정으로 끝나면은 왠지 뭔가 아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학력별, 경력별 아니면 연령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하면은 세 집단을 나뉘어지잖아요. 뭐 또 아니면 경력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경력 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이렇게 하면 세 집단을 또 나뉘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할 때 이용하는 것이 분산 분석이에요. 그냥 T검정으로 끝나면 왠지 논문의 퀄리티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초 통계 분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분산 분석까지 하게 되면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독립표본 T검정은 두 그룹 간에 모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검정법이에요. 보통 석사 논문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박사 논문에서는 이걸로 끝나면 약간 아쉬워할 수 있어요. 뭔가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뭔가 있어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기 좋은 것이 분산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우리 저작권 너무 중요하죠. 저작권은
저작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연구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1. 윤리 원칙 중 정의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파시면 안 돼요. 논문은요, 내가 써요. 나의 영혼과 나의 그 노고가 다 들어가야 돼요.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통계 처리는 컨설팅 받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논문의 디렉터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이코 드라마 했잖아요. 디렉터는 내가 돼서 내가 주도를 하고 내가 쓰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조금 도움 받고, 그러면서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문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실렸는지 느껴져요.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실리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어떻게 말로 표현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실리도록, 제가 여러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논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네. 자, 연구자가 여럿일 경우 연구 책임자가 저자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하다? 아니죠. 연구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도 보겠습니다. 편집 등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경우 그 사실을 논문의 도입 부분 각주에 보고한다. 맞죠? 5번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지도 교수와 함께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학위 취득자가 제1저자가 된다. 맞죠? 자, 내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제목을 조금 바꾸고 약간 이제 좀 요약 정리해서 내용을 약간 바꿔서 내가 학술지에 투고를 해요. 그런데 그 투고를 할 때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제1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적고 지도 교수는 뒤에. 그래서 저도 조윤정, 김강우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 논문 학술지에 실은 거 제가 예전에 예시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학술지에 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는 뭐예요? 3번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여럿일 경우 연구 책임자가 저자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자가 여럿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에 기여한 사람만 저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기여한 순서대로 저자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은 노고를 들였는가. 그래서 그 사람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문헌이 추가가 됐어요. 자, 제가 5주차 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생생한 그 여러분 논문 지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제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서 논문 작성하는 방법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합니다.